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의학 해외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인맥의 유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4강에서 동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맥은 가버너 베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체의 후면부에 위치해서 인체 후면에 있는 양경,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맥들을 관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이야기할 인맥은 우리가 영어로는 컨셉션 베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셉션은 이제 한편으로는 임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쪽에 인체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맥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컨셉션 베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동맥과 더불어서 이 인맥은 실제로 기경팔맥,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12개의 경맥을 제외하고 그것과 다른 형태의 경맥이다 라고 해서 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8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경팔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경팔맥 중에 6개는 12개의 기존 경맥의 경혈들을 이어서 구성을 하지만 4강서부터 6강까지 이야기되었던 동맥경과 지금부터 이야기될 인맥경은 이 기경팔맥 중에서도 스스로의 경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체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정중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경맥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앞선 강의에서 언급된 동맥과 다른 형태, 즉 정중선이지만 인체의 전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이제 회음부에서부터 이 경맥은 시작이 되고요. 실제로는 동맥이나 인맥이나 둘 다 이 최표면, 인체의 최표면에서는 회음부로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 시작점은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전통의학에서 얘기하는 하단전, 즉 배 아래에 있는 포라고 하고 있는 인체의 기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이 동맥과 인맥이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동시에 출발을 하지만 동맥은 양을 지배하기 때문에 같이 빠져나온 다음에 뒤를 통해서 척추로 해서 후두부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지만, 이 인맥은 동맥과 같이 출발은 하더라도 회음부에서 제일 처음 경혈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치골, 그 다음에 배꼽, 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단중, 또 목젖을 지나서 아래턱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맥의 유주를 통해서 이 동맥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맥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보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맥이 복부와 흉부의 정중선을 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질환에 관련이 있을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맥의 임자가, 즉 컨셉션 베슬에서 컨셉션이란 의미가 한편으로는 임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여성의 경우에 아래쪽 인맥이 지나가는 부위는, 하복부에 인맥이 지나가는 부위는 자궁이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장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좌우에 난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궁이 하복부에 위치하면서 임신이 되었을 때 아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기관인 난소의 난자 배출이라든지 이런 임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은 이 인맥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복부의 여성인 경우는 임신도 관련이 있는 질환을 이 인맥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남성은 임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수정과 관련된 즉 정자를 통해서 임신을 이제 그러니까 수정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정자 생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수정을 하는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도 결국은 임신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 하복부는 소장이 지나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통이라든지 또 직장 학문은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 소화기하고 관련된 것, 특히 배꼽 위쪽으로 이 흉강에 이르는 이 상복부 구간은 소화기 중심으로 장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가 대표적일 텐데요. 음식을 먹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또 한의학 개념의 식체라고 그래서 음식물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아도 음식물의 잘못된 섭취나 음식 섭취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기운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의 활동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 음식물을 제대로 섞지도 못하고 소화 흡수도 못하고 다음에 2차 소화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상복부에서 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기관과 관련된 소화 기능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나타나는데 인맥의 이 복부 지역에 지나는 경혈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극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에 명치와 배꼽 정 가운데에 있는 중환과 같은 혈자리는 자칫만 하여도 바로 소화가 되고 속에 심지어는 위통 같은 질환도 금세 치료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맥은 흉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 흉고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울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젖꼭지 사이에 정 가운데에 있는 단중혈이라는 곳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통증을 직접 치료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 이런 것들도 이 인맥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의 정중선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목의 통증 중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의 통증은 주로 옆이나 뒤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의 문제로 인해서 목의 통증이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감기가 걸렸을 때 편도가 부어서 앞에 있는 목이 아픈 경우도 있겠죠. 물론 양쪽 측면을 지나가고 있는 별도의 경맥,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이야기할 조경명 위경과 같은 경맥이 이런 편도가 부었을 때 목이 아픈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정중선을 지나고 있는 이 인맥도 이러한 목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이 이 아래 입술이고요. 또 동맥이 윗입술 안쪽에 잇몸에 닿았듯이 경혈은 없지만 인맥의 맨 마지막은 아래의 잇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동맥을 설명을 하면서 아픈 부위에 동맥에 있는 혈자리가 아니더라도 시작점의 경혈과 마지막 끝나는 것의 경혈을 동시 자극을 하면 그 처음과 끝의 경혈 사이, 즉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에 있는 통증이나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아랫입술 쪽의 경혈이 맨 마지막이고 제일 처음은 회음혈이겠죠. 회음부에 있는 혈입니다만 이제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시술 부위가 워낙 은밀하기 때문에 치열하기가 힘들다면 그 다음 혈인 곡골혈, 즉 치골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경혈과 잇몸 바로 아래, 그러니까 아래 입술의 바로 밑에 있는 두 경혈을 동시에 자극을 하게 되면 정중선에 걸쳐 있는 복통 또는 흉통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원위치혈의 한 방법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주가 이제 인맥의 유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지난 4강부터 지내온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인맥과 동맥은 시작점이 같고요. 끝나는 점이 바로 입 구강, 입에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옆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같이 시작을 해서 하나는 뒤로, 하나는 앞으로 해서 머리를 지나 또 턱을 지나서 하나로 만나고 있음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맥은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흘러나와서 하나는 앞으로 흘러가고 뒤로 흘러가지만 맨 마지막에 잇몸 위아래를 중심으로 치아가 있기 때문에 두 경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맥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동맥, 지금 인맥,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할 12경맥은 실제로는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기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동맥과 인맥이 이어지는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기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가들인데요. 기를 수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흡을 통해서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라고 인식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수련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다물고 혀를 들어서 혀 끝을 입천장 위에 대면 위와 아래가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혀에 의해서 인맥과 동맥이 이어지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혀를 들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메디테이션을 하게 되면 혀 아래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요. 이 침은 절대로 뱉어내서는 안 되는 것. 이 침을 삼켜서 인두를 통해서 위장으로 위로 침을 흘려보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위장관은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위장관은 항상 수변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르거나 위가 마른다, 즉 수분이 부족하다, 즉 체내에서 배출되는 진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협착도 될 거고요. 유착도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을 마셔서도 해소를 할 수도 있지만 명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맥과 동맥을 연결하는 행위인 혀를 들어서 위아래를 연결해 주고 그런 동작 속에서 혀 아래에 침이 고이면 이것이 위아래를 연결해 준과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일면 지금 현재 과학과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혈액순환 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혈관의 혈액순환, 피해순환과는 달리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약을 써서 기의 흐름을 개선하는 치료법들을 잘 활용하는 예에서 이 기순환이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맥의 유주를 설명을 드렸고 앞에 언급됐던 동맥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맥에 얹어져 있는, 인맥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봉호 교수님이 저 다음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이해하셔서 인맥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술기를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맥의 경혈 중에서 하복부에 위치한 경혈들을 치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의 경혈을 치혈을 할 때는 동맥의 경혈과 다른 점이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살펴보는 것보다 골도를 따져가지고 전체적인 특정 표지물과 표지물 사이에 이 절차적인 골도 중에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등분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맥의 두 번째 경혈, 곡골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골혈은 이게 사실은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혈 이름을 붙인 건데요. 곡골혈의 위치가 치골결합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인맥이 전면의 정중선을 지나서 이 아랫입술 바로 아래 종지혈인 승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전면의 정중선에서 치골결합 바로 위에 있는 혈이 곡골혈입니다. 그런데 그 치골결합, 이 치골 자체가 해부학적인 명칭이 곡골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치골 바로 위에 있는 혈, 이 혈의 이름을 그 뼈의 명칭을 따서 곡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곡골부터 시작해서 하복부에 있는 경혈이 시작이 되는데 인맥의 하복부에서 골도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 이 곡골혈이 위치한 치골, 이 치골부터 시작해서 배꼽까지 인맥이 지나가는 정중선 상에서 치골부터 배꼽까지의 골도를 우리가 5촌으로 인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락학에서 경락학 총론을 할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골도를 따지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요. 엄지손가락에 가로무늬 횡폭, 이 엄지손가락에 주름이 있는 부분에서 이 가로폭이 1촌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엄지를 뺀 나머지 2, 3, 4, 5 세 개의 손가락을 붙였을 때 이 손가락에 주름이 있는 부분에서 이 횡폭이 3촌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촌수를 따지는 이 지촌법과 이 골격 전체적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촌이다 하는 골격을 따지는 골도법이 촌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가락의 지촌법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골도촌법을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인맥에 있는 하복부의 경혈, 배꼽부터 치골까지 제가 5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5촌의 골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복부 경혈을 치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복부에서는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 정중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생식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가로지르는 뼈, 치골이라고 부르는 가로지르는 뼈가 만져집니다. 그러면 신골부터 이 치골 바로 위에 있는 곡골까지가 5촌인데요. 네, 여기 뼈를 만진 다음에 뼈 바로 위에 부분, 뼈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꺼지는 함몰처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뼈 위에 함몰처가 바로 곡골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곡골혈을 치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에 있는 혈들, 특히 복부에 있는 혈들을 치료를 할 때는 일반적인 자침의 방향은 피부의 수직으로 자침을 하는데 안에 장기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배운 그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혈의 안쪽에 장기가 있는 경우 그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에 따라서 손상을 갔을 경우에 더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에서는 장기 손상에 유의해서 자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침을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 경혈 위치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혈을 찾기 위해서 안압을 하는 동시에 내가 경혈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 손가락 앞진의 행위가 환자의 경혈 안쪽에 있는 장기로 하여금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장기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곡골혈을 치열했습니다. 다음은 인맥의 세 번째 경혈, 중국혈입니다. 중국은 방광의 복모혈로 알려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중국혈을 깊이 직자했을 경우에 누구를 찌릅니까? 그렇죠. 방광을 찌를 수도 있다. 그 복모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혈 안쪽에 그 장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깊이 직자했을 경우에 그 장기를 찌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 중국혈 위치는 바로 방광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꼽부터 치골까지 그 5촌의 골도를 했을 때 배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4촌, 그러니까 치골에서부터 따지면 위로 1촌이 되겠죠. 그러면 배꼽과 치골 사이를 5등분을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5분의 1 지점, 여기가 중국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과 치골 사이를 5등분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4분의 1 지점, 손가락으로 눌러서 방광에게 신호를 주세요. 자극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신호를 줍니다. 중국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맥의 네 번째 경혈, 관원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혈은 누구의 복모혈이죠? 그렇죠. 소장의 복모혈입니다. 그 말은 또 뭐겠습니까? 관원혈을 깊이 찌르면 소장을 찌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관원혈은 그 이명이 하단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전이 뭐죠? 붉을 단자에 밭전자, 그러니까 붉은 밭. 여기서 붉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피를 의미하죠. 인체에서 빨간색을 띠는 것, 그럼 대표적인 것이 피죠. 그러면 관원혈을 자극하면 피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의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한 다음에 흡수를 해서 특히 이 흡수 과정, 그리고 내가 흡수한 영양물을 무엇으로? 피로 바꾸는 거. 이거 누가 할까요? 소장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장경이 제대로 일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이 일을 안 하면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먹기만 하고 살을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 소장이 죽었어요. 소장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관원혈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좋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관원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치골까지를 5촌의 골도법으로 했을 때 네, 위에서부터 5분의 3, 네, 아래쪽에서부터 곡골에서부터 2촌 위에 위치한 혈이 관원이 되겠습니다. 네, 관원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문혈은 누구의 복모혈이죠? 네, 삼초의 복모혈이죠. 네, 삼초가 상초, 중초, 하초 이 세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삼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실제로 삼초라고 하는 장기는 기능만 있고 실체가 없는 장기인데 그러면 상초, 중초, 하초 중에서 어디에다가 이 삼초의 복모혈을 정할까? 실제로 있는 장기 같으면 그 장기 실제로 있는 그 장기의 위치 그대로 복모혈을 정하면 될 텐데 3초처럼 실제로 있지 않는 장기, 기능만 있고 실체가 없는 이 장기 같으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상중, 하초 세 군데를 다 우리가 묶어서 3초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상초에 해야 되나? 아니면 중초에 해야 되나? 아니면 하초에 해야 되나? 그런데 3초의 복모혈이 성문, 이 하복부에 있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상중, 하초가 다 3초에 속하는데 3초의 중심은 어디다? 그렇죠. 하초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의 위치는 배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2촌입니다. 여기가 성문, 네, 3초의 위치인데요. 그러면 배꼽으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이니까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5분의 2가 성문의 위치가 되겠죠.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2촌입니다. 성문혈을 치열했습니다. 네, 다음은 기해혈입니다. 네, 인맥의 6번째 기해는 배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5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네, 혈 이름이 기의 바다죠. 그러면 항상 기운이 없고 축 처지고 만성피로 이런 분들은 그러면 기해혈을 자꾸 자극을 주면은 뭔가 좀 기운이 생겨나나?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운 없고 축 처지는 사람들 어디를? 여기 기해혈을 계속 자극을 주세요. 손이 할 일이 없으면 계속 여기를 누르세요. 자, 어디라고요? 배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5촌입니다. 자, 그러면 기해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를 5천으로 했을 때 1.5천입니다. 네, 점의 위치가 기해혈이네요. 기해혈을 치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맥의 경혈 중에서 하복부에 있는 경혈의 치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